스스로 핵심 정리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먼저 할 건데요. 일단 1차 세계대전의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삼국 동맹과 그다음에 여기 2번 먼저 채울게요. 2번에 삼국 협상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삼국 동맹은 그 독일로 대표되는 그 국가들이 맺은 동맹인데요. 삼국 동맹의 이제 그 주축 세력이 독일이죠, 독일.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비스마르크의 이제 외교 정책을 계기로 결성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이 뭐냐? 비스마르크 이제 독일을 빨리 성장시키고 막 그 통일하는 데서도 기여한 그 독일의 재상이잖아요. 이 독일은 자신들의 통일을 방해했던 사람이었던 프랑스를 고립하는 걸 추진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유럽의 현상 유지,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된 상태로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거, 이런 걸 추진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프랑스 왕따시키기 위해서 독일이 누구랑 손을 잡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삼국 동맹이고요. 삼국 협상은 이 독일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던 영국과 프랑스가 거기에 러시아하고 손을 잡으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세 나라가 바로 이제 삼국 협상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세 나라들이 삼국 동맹에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 두 세력의 대립 양상이 북아프리카하고 이제 발칸반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독일의 삼비 정책 기억나시죠?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그 독일의 삼비 정책하고 영국의 삼시 정책. 삼시 정책은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 또는 뭐 캘커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둘이 충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로코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또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칸반도에서는 독일 중심의 범게르만주의와 러시아 중심의 범슬라브주의가 대립을 하거든요. 특히 발칸반도 같은 경우는 오스만 제국에 저항하는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이제 결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게르만 위주의 민족주의와 슬라브 위주의 민족주의가 결집을 하면서 이제 서로 대립을 하게 되죠. 거기에 독일과 러시아라는 이제 두 나라들이 같이 개입을 하면서 이 두 개가 충돌이 되는데요. 이 충돌이 직접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1912년부터 13년까지 발칸 전쟁이라고 해서 발칸반도 여러 나라들이 오스만 제국에 저항해서 독립하는 그 과정에서 발칸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발칸반도가 그 언제고 전쟁이 터져도 터질 곳, 그러니까 발칸 전쟁 자체가 이제 이 발칸 전쟁 이후로 영토 분할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그 영토 분할과 관련해서 내분이 일어나서 또 2차 발칸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 발칸 전쟁으로 발칸반도 민족주의가 대립이 심해져요. 대립이 심해져 있는 상태에서 사라예보에 방문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사라예보 사건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여기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 황태자를 죽였던 세르비아한테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 오스트리아 제국이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동맹국이 도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세르비아 뒤에는 러시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국이 가담을 하게 되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에 전쟁 초기에는
독일이 좀 더 우세합니다. 독일이 좀 더 우세해서 프랑스가 이 독일에 대한 반격해서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거든요. 사실 처음에 초반에는 독일이 프랑스를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슐리펜 계획에 입각해서 프랑스를 빨리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공격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 두 개를 같이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프랑스가 반격을 강하게 해서 독일이 프랑스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하고의 전쟁에 그 총력을 기울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는 마침 러시아가 그 볼셰비키 혁명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혁명이 일어나게 돼서 그 전쟁에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독일하고 단독 강화를 맺고서 그 동부전선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 양상이 변화가 되는데 원래 동맹국 측이었던 이탈리아가 독일을 배신을 때려요. 그래서 연합국 측에 가담해서 동맹국 쪽이 약간 불리했는데 불리한 상태가 되니까 독일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 해결책으로 어떤 걸 선택하냐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쳐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건 뭐냐면 독일의 잠수함 이제 유보트라고 하거든요. 유보트라고 했던 이 잠수함을 가지고서 그 원래 전쟁을 하면 무장한 군함만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함이 아닌 민간 상선도 막 그 공격해서 그러니까 독일 배가 아니고 적국 그러니까 연합국의 배라고 판단이 되면 다 그 폭탄을 쏴서 그 어뢰를 쏴서 그 침몰시키는 그런 그 작전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에요. 그런 것을 계기로 지금 거기에다가 이때 이제 그 영국의 그 상선에서 미국인들이 타고 있던 영국 브리타니아호가 이제 침몰하게 되면서 영국인들한테 반발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마침 또 그 침범한 전보 사건이라고 해서 그 독일이 그 멕시코를 충동질하는 거죠. 멕시코한테 니네가 그 미국이랑 싸우면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침범한 전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독일이 이제 이게 원래 미국은 유럽에 있는 일은 간섭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되겠네? 쉽게 해결이 되지 않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미국이 연합국 진영에 참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이 연합국 진영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독일이 많이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프랑스 반격으로 전쟁 장기화 됐었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제 마른 전투가 유명한데 마른 강유역에서 그 프랑스가 저항을 해서 크게 이겼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이 북해로 이제 막 진출하려고 했는데 영국 해군이 워낙에 강해서 그걸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 밀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걸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갖은 애를 써도 독일이 져서 독일의 동맹국들이 주로 항복을 해서 그래서 독일의 황제였던 비렐름 2세가 퇴위하고 그래서 독일에는 공화국이 선포가 됩니다. 공화국이 선포가 되고 휴전 조약이 체결되죠. 이 휴전 조약 이제 뒤에 전후 처리로 다시 얘기하겠지만 파리에서 강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1차 세계대전 와중에, 1차 세계대전 와중에 러시아에서는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 혁명인데, 혁명 전에 러시아의 특징은 일단 국가 주도의 산업혁명이 전개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다른 유럽, 서유럽의 국가들처럼 그 자본주의가 저절로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 전개된 게 아니라 국가 주도로 해서 이제 노동자 계층이 이때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산업혁명 이후에. 그랬는데 이때 그 차르가 러시아 황제죠. 차르가 전제 정치를 되게 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때가 마침 이제 러일 전쟁 할 때예요. 러일 전쟁 할 때에 그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더 발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개혁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피해 일요일인데요. 피해 일요일 사건은 이 시위가 발생한 거를 무력으로 진압한 게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제 그 니콜라 2세가 시민들을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그 직접 지시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진압한 걸 보고서 그래 우리 자유 너네 시민들한테 자유 주고 의회도 줄게 막 이런 거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랬는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거기에다가 1차 세계대전이 길어지면서 이 러시아가 너무 힘들어요. 힘든 그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들 중심으로 노동자의 다수들이 이제 소비에트를 결성을 하게 되면서 혁명을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일어난 혁명이 3월 혁명입니다. 1917년에 3월에 먼저 혁명이 일어나요. 예, 1917년에. 그러면서 이때 혁명으로 그 황제를 퇴위시키고 재정이 이제 붕괴되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수립을 했는데 임시정부가 전쟁을 끝내지 않고 계속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게 그 소비에트의 주도로 인한 그 정부 구성이 안 되는 거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닌을 주도로 하는 다수당이 그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수라는 의미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소비에트로 모든 권력을 이양을 시키고 임시정부는 이제 무너져 내린 거죠. 전쟁을 중지를 그 소비에트 정부가 이제 요구를 하니까 임시정부 결국에는 붕괴되고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래서 소비에트 정부는 전쟁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면서 의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래서 볼셰비키 일당 독재로 그것에 불만을 품은 이제 맨셰비키 쪽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죠. 내전이 일어나서 이 내전을 이제 진정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때 그 전쟁 중에 공산주의 체제가 그 경제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레닌이 그 공산주의 경제 체제 자체를 조금 수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신경제 정책이에요. 신경제 정책은 그 자본주의적 요소를 조금 넣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듯이 시장 경제 일부 인정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적 요소죠.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넣는 그 신경제 체제 일명 NEP라고 합니다. 그래서 NEP 경제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일명 소련을 수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전이 끝났어요. 볼셰비키, 맨셰비키 뭐 이런 내전 다 끝나고 소련이 완전히 정부를 통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주변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주변에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 같은 주변 국가들을 소비에트 정부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이 러시아 혁명이 1917년이라고 했잖아요. 1917년 이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전후 양상이 달라져서 18년에 결국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1919년 1월에 파리 강화회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의 그 해결, 전후 처리 원칙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민족 자결주의라는 건 여러분 3.1운동 그 한국사 배우면서 많이 익숙하겠지만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이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을 외친 목적은 뭐냐면 그 패전국이었던 독일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패전국의 식민지한테만 해당한 내용이죠. 패전국의 식민지에 일은 스스로 자자에 결정할 결자예요. 그러니까 패전국 식민지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인데 민족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자라고 해서 자기 민족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패전국 국가들의 독립을 약속을 하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유럽에서 새로운 독립국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반제국주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죠.
어쨌든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 얘기한 이 목적은 패전국에 대한 응징이 목적이었어요. 패전국에 대한 응징이 목적이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패전국 아닌 국가들의 식민지 국가들한테 영향을 주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 파리 강화 회의의 결과로 전승국과 독일 사이에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죠. 그래서 그 파리 강화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 그래서 독일이 해외 식민지 반납하는 거, 그다음에 군비 축소하는 거. 그래서 의무병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에게 넘기게. 이게 사실 그 알자스 로렌 지방이 프로이센이 전쟁에서 뺏었던 지역이거든요. 그걸 다시 프랑스한테 다시 넘기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게 하죠. 그래서 이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형성된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 그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그 원칙에 의해서 국제연합기구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입각해서 국제연맹을 만들게 되는데 그 애초에 제의했던 미국인 오히려 불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소련도 제외가 됐어서 그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특히 한계점 뭐냐?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어요. 지금 유엔은 평화유지군 있잖아요. 근데 국제연맹에는 그 군사가 없었어요. 군대. 그래서 군사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국제연맹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연맹에 군대가 있었다면 2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이 이제 마지막 주에 정리가 되는데요. 그 최초의 총력전입니다. 온 국가가 전쟁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군인들만 나가서 싸웠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군인들만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온 국가의 모든 상태가 전시 상태가 되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면서 군사적, 경제적, 거기다가 이제 그 선전,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광고라고 흑색 선전 내지는 뭐 이렇게 적이 나쁘다라는 걸 이제 알리는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그다음에 선전까지 이렇게 합해져서 그래서 최초의 총력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때 노동자 계층들이 물건을 빨리빨리 생산을 해서 그러니까 그 국가 전체 그가 다 전쟁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이 다 투입되거든요.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노동자 계층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그 인적 자원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참호전, 1차 세계대전으로 참호가 그거예요. 맨 땅에 땅을 파가지고 밑에 여기 사람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이게 참호거든요. 그래서 더 방어가 유리하게 하는 게 참호전과 그 다음에 이때 기관총이라든지 탱크, 전투기, 잠수함, 독가스와 같은 신무기도 대거 사용이 돼서 그 이전과의 전쟁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게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스스로 핵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